앞서 이스라엘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중동 문제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들었는데요. 한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는 모두 평화를 소망하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지 양국 간의 공감대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스라엘 관련 이야기를 지금 이 시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이스라엘 대사를 지낸 박동순 장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로님. 장로님 이스라엘 초대 대사 지내셨다고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그게 언제쯤이었을까요? 제가 이스라엘 부임한 것은 94년 봄 4월에 갔고요. 네. 대사관을 개설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 전에 12월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들이 먼저 12월에 가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4월에 부임을 했죠. 네. 그거는 벌써 2019년이니까 25년 전 일이네요. 네. 그러게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우리의 외교 관계는 1962년에 개설이 되었어요. 네. 그런데 국가 간의 외교 관계를 개설한다는 의미는 양국 간에 서로 대사를 교환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62년에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대사를 파견을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태리에 있는 우리 대사가 겸임 대사.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가서 신임장을 내고 네. 1년에 한 번씩 방문하고 근데 비상주 대사가 가 있었죠. 예. 반면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62년 외교관계 수립 후에 바로 대사를 보내가지고 쭉 대사를 파견하고 있었어요. 물론 한동안 철수한 기간이 있었지만은 네. 그런 차이가 있었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장로님도 그때 이제 처음 이스라엘을 가보셨던 거죠? 그건 아니에요. 제가 크리스찬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동경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90년대 초에 동굴아파가 무너지면서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의 대상을 설치한다는 외무부 내에 이제 그런 공기가 있어가지고 네. 내가 그 대사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가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요르단 대사할 때 86년에 저희 가족하고 같이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한번 갔다 했는데 오셨군요. 네. 그때 그 기록이 지금도 있어요. 그 목사님이 쳐준 그 아이트너리가 지금도 있는데 네. 그때는 그 사마리아,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나온 그 헤브론, 지금은 이제 성지순례하면 그 두 곳은 못 가죠. 못 가지만은 저희는 그때 사마리아에 가서 야곱의 우물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헤브론의 그 파트리악스 그 무덤들 다 봤죠, 저희들이. 네, 그리고 이집트 있을 때 제가 직접 차를 몰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또 한번 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예루살렘 고개를 올라가는데 성령이 제지를 했어요. 그 이상한 플레이트가 오니까 이집트 플레이트니까 그래 내가 저 이집트에 있는 대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플레이트 보고 그냥 경계하고 가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래도 이렇게 대사가 되셨을 때 그 소감도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그 한국과 이스라엘은 그 이상하게 서로 가까운 감을 서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4월에 제가 갔는데 라빈 총리 그때 라빈 총리께서 7월 달에 저를 부르시더니 네. 자기 한국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본부에 이제 보고를 했죠. 네. 그랬더니 이제 본부에서 정식으로 초청하고 그리고는 12월에 라빈 총리께서 한국을 네. 방문하시잖아요. 그런데 좀 우스운 얘기는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초청장을 보내왔어요. 그 이제 총리에게 가는 초청장이니까 봉해 온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사부는 저희가 이제 보지만은 그래 이제 그 총리 사무실이라 여보도 차가요 욕만 해요. 네. 그래서 가는데 제가 이제 이게 우리 대통령께서 온 초청장입니다 하고 드렸더니 이제 열어봤어요. 드렸더니 좀 이렇게 인상이 변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초청장에 영어나 히브리어는 안 들었고 한글로 된 초청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했더니 대사 당황할 거 없습니다. 네. 이 초청장 내용은 이미 내가 다 압니다. 네. 그런 게 아니겠어요. 초청장이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그분이 참 한국을 좋아하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그 앞서도 저희가 잠깐 다뤘습니다마는 이번에 이스라엘 대통령이 방문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굉장히 관심 리브린 있게 대통령께서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오셨는데요. 네.
2010년에 페레스 대통령이 오시고 예. 이번에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 오셨어요. 네. 그 전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라빈 총리께서 오시고, 그러고 지금 총리하시는 네타냐후 총리께서 오시고, 과거 12년간에 이스라엘에서는 부총리 겸 뭐 과학상, 부총리 겸 교육상, 또 뭐 국회의장 이래가지고 장관급만 20여 명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께서는 물론 안 가셨고, 총리는 한 번 오셨는데, 라빈 총리께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조문사들로 오신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좋아하고 한국 사람도 좋아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좀 짝사랑 아닌가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네. 리브린 대통령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한국과 이스라엘 간에 평화의 가결표를 하겠다. 그런데 저는 그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세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네. 네. 그런데 그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첫째는 국가 간의 신뢰관계가 있어야 된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현 한일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닌지 대단히 중요하다, 신뢰관계가. 그래서 경제도 무디스의 그 국가 신용 등급을 매기잖아요. A 뭐 B 뭐 이런 네. 식으로. 정치적으로는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의 현 국제 정세에서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 신뢰죠. 네. 얼마나 되는지 그분이 그걸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분이 한일 관계의 지금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닌지 우리가 되새겨야 된다. 네.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도 그렇지만은 국가도 신뢰 관계를 잃으면은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분 하신 두 번째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죠. 미사일에 대해서는 미사일로 대응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그 국방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스라엘의 안보는 남의 나라에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인구는 작지만은 그 아랍에 둘러싸였는데 45년의 독립전쟁, 67년 6월 전쟁, 73년의 옥토버하고 다 이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크레디빌리티가 있어요, 신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 틈틈이 아랍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 좀 비속어로 말하면 너 까불면 우리가 치어 국물도 없어 이런 식으로.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시리아 같은 거는 그 원자로 개발하는 거 선제 공격 해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이란도 이제 그 원자로 그걸 하니까 개발하니까 선제 공격을 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고요. 네. 결국 이제 미국이 그다음에 구라파 여러 나라하고 이제 이란하고 합의하는 바람에 하지는 않았지만은 네.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일에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이었더라면은 북한이 핵을 개발했을까? 못했을까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이 국방 분야의 양권의 협력이 더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재미나는 세 번째 메시지는 탈무드를 선사한다고 그러셨다고, 그분이. 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탈무드는 유대인들 주장은 탈무드는 그 속에 인간 만사가 다 들어있다고 그래요. 정치, 경제, 사회, 도덕, 뭐 심지어는 농사 짓는 거, 뭐 네. 그런 온갖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그 탈무드에 대한 공부, 그리고 이제 그가 더 벌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 대통령의 방문은 단순히 뭐 친선이고 양국의 가교가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어쩌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데 네네. 너희들 좀 정신 차려라. 그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그래요. 네. 예. 이렇게 리브린 대통령의 어떤 방안의 의미 또 메시지까지 좀 네.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앞서 이제 가교를 놓기 원한다 이런 리브린 대통령의 발언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글쎄요, 좀 한국과 이스라엘의 어떤 공통된 과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한국과의 공통은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네. 외세 제압을 받았다. 또 같은 시기에 독립을 했다. 형식적인 거죠.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한국 사람들 간에는 그 필링에 가까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얘기 들어보면은 미국의 유학생들이 여러 나라에서 많이 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 유학생과 유대인 유학생들 간에 가까운 게 제일 그 급속도로 가까워진대요. 제가 가자마자 제가 4월에 갔는데 7월에 한국 처녀가 유대인 결혼하러 온대요. 네. 그 소식을 제가 들어서. 그 모르죠.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럼 내가 결혼식에 가겠다고 좀 알려라. 그래서 그 결혼식을 갔어요. 갔는데 깜짝 놀랐죠. 뭐 통보도 안 하고 그냥 갔으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 되는 분은 우리 그 크리스찬의 유명한 분이세요. CBS인지 뭐 CTS인지 사장도 지나신 목사님이시고 네. 그 아주 고마워하면서 그런데 그 풍경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부는 아주 크리스찬이고 또 신랑은 아주 오스톡스한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둘이 결혼한단 말이죠. 그래서 야, 이 유대인하고 한국인들은 정말 이게 공통점이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죠. 예, 네. 그렇군요. 자,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장로님께서 이 성경책을 드라마 대사처로 다시 써서 드라마 바이블로 발간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제가 좀 이런 이제 99년에 은퇴를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세월이 흘렀죠. 그리고 뭐 그전에도 성경을 읽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좀 본격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어려워서 해야 되겠나. 네. 우리 세종대왕께서도 한글 읽기 전에는 이 백성들이 어려우니까 이 중국의 한자 어려우니까 한글을 지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실 때는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신 거 아닐 거다. 그래서 제가 공부 삼아 번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혼자 만족을 한 거예요. 이거 괜찮다. 그래 번역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2년 전이구만요, 그죠? 네. 2년 전 12월에 나왔는데 1년 남짓한 기간에 그게 참 기적적으로 다 팔렸어요. 그래서 참 이게 성서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일반 그 성도가 번역한 성격이 다 나가고 그런데 이제 비전문가 하니까 오자 탈자가 좀 많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넣고 해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이제 다시 정독을 하고 고칠 거 고치고 네. 또 성서 지도도 넣고 그래서 새로 이제 한 2주 전에 새로 출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름도 좀 간단하게 스터디 드라마 바이블 이렇게. 그럼 놀랍게도 이게 출판되고 난 뒤에 2, 3일 동안에 시골에서 뭐 서울에서 목사님들께서 주문이 와요. 네.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말씀은 알아들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는 국정교과서가 없다. 나라에서 뭐 이거 뭐 하나만 공부해라 그건 아니고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이해하기 쉬운 성경을 선택하면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초대 이스라엘 대사를 지낸 박동순 장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